네,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늘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핵심 의제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는 징후나 아직 재원이 정확하게 나온 것들은 네네.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ICBM급이나 최소한 지금 궤적으로 볼 때는 IRBM, 예. 그러니까 중장거리 지금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동안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 북한의 지금 전략 도발 패턴하고 패턴에 미루어서 예. 그렇게 특이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지금 발사를 했다. 지금 이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변수를 북한도 나름대로 고려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게 북한 내부에 얼마만큼 알려져 있고 그게 북한 내부적으로 사기라든가 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인데 예.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 문제는 북한 지금 매체에서도 그렇게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지금 합의 내용도 아직은 어떤 의제라는 합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예. 꼭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이제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이 고려하는 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냐예요. 효과 다른 통제. 북한도 실질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또는 이제 그 한미 연합 훈련 중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의도가 잘못 읽히면 그러니까 좀 과하게 하다 보면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자기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제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산을 할 거고요. 예. 세 번째는 나름대로 이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를 보면 나름대로 오디언스가 있거든요. 관객들이. 청중들이 볼 때 그걸 이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빌미들을 찾는 건데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사실은 정상회담 했다라고 해서 나를 포위하려고 한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자체만 가지고 미사일 발사하기는 아무도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 자체가 아무래도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 이 압살하려고 하는 훈련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공격 연습이고 그걸 핑계 대서 지금 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틀 간격으로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북한인데 이게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도발들이 한일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지금 차 박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예.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결국은 지금 진행 중인 한미 군사 훈련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북한에 대한 부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두 가지를 다 노린 측면은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한 달 전에 이제 발사했던 화성 그 미사일과 좀 유사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 계열이 아닐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럼 고체 추진 ICBM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화성 15도 ICBM이니까요. 지금 예. 그 다른 형을 쐈을 가능성도 있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이번에 쏘는 것 자체가 특별히 그 전에 비해서 현재까지 나온 정보만 가지고 볼 때는 네. 어떤 색다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아닐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단거리든 중거리든 이미 지금 일본 이의지에 떨어졌다는 건 사실은 한일은 이미 타격권 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계속적인 과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한일이 만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도발을 했다는 걸로 봤을 때 어떤 한반도 정세 주도권이 북한 본인들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네, 그렇죠.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도권, 예. 남북한 관계의 주도권도 분명히 북한이 쥐고 있고요.
그게 한일이 이제 협력을 해서 북한을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네. 그게 소용없을 거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사실. 그런 북한의 의도가 통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그럼 북한 나름대로는 그게 통한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 예. 도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일부 그런 의도도 내재가 돼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현재 연합훈련 기관 중에 자기들이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 계속 그 도발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지금 와서 갑자기 멈추기에는 이것도 모양새상 지금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북한도 작년부터 계속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도발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안 움직이거든요. 예. 고민을 했는데 네. 계속 그 도발을 했는데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를 그 다음 카드가 뚜렷한 게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성 속에서 하면서도 적어도 그러니까 한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 이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좀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한일 정상이 이제 오늘 만나게 되는데 두 분께서는 한일 정상의 만남 그리고 이 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좀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이제까지 윤 대통령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시했었던 한일 관계의 이제 정상화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단계라고 그럴까 아주 중요한 한 스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제 뭐 전공상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한국의 내지는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의 방향이 확고히 나타나는 그 사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6일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해법이 발표가 됐고 바로 그 전에 좀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3.1절 그 기념사인데 예. 이제까지 좀 보이지 않았던 측면들이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현 정부의 그 대일 정책의 첫 번째는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국내 문제로 해서 한국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또 달리 얘기를 하면 한국의 대일 정책은 앞으로 한일 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국제적인 시각이라고 할까 현재 지금 국제 정세를 네. 고려한 가운데서 한국의 국익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좀 보여졌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도 차후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공동 성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 이제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좀 어디에서 찾고 계시는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동선언이 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네네. 지금 구체성은 그렇게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상징성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한일 간의 이제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예. 그동안 이제 지금 셔틀 외교가 없었던 기간 중을 생각을 해보면,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현안들이 많죠. 가령 독도 문제도 있고, 바로 지금 그 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 문제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차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핵 개발에 관한 한일이 가장 잠재적인 그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공동 대응을 하거나 협력을 해야 될 동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안이 협력 가능한 현안들까지를 그동안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 협력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갈등 현안도 현안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신경을 쓰겠지만 협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겠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상징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둬야 되겠죠.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성의 두 분 같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 주지만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기자회견을 각자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뭐 일종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인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각에 예.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걸 조율하기가? 예.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3월 6일 날 있었던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측면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럴까 한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한국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해법을 찾아서 마무리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한국의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는 일단은 지난 3월 6일 조치로 해서 취해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으로 해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이라고 아직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동 성명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누차 윤 대통령도 그렇고 박진 장관도 그렇고 지금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과 같은 어떤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같은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지난 그 조치가 보면은 지난 2018년에 얘기됐었던 분들 외에 현재 소송 계류 중인 분들에 예. 대한 것까지도 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 터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예. 있어서 약간 유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그때 어떤 공동 선언이라든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후속 조치를 협의할 미래준비위원회를 이제 만들 것이다, 신설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 6일에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와 관련된 합의보다는 좀 더 진전된 부분, 그 과정적으로도 그렇고 결과물로 해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정적으로 보면 어떤 박진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내에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과가 나왔고 성과라고 그럴까 하여튼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미래재단 얘기도 청소년과 네네. 관련된 미래재단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좀 그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오부지 선언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차원에서는 좀 더 한국 내에서도 좀 더 논의가 내지는 합의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그 반응이라고 할까 호응이 있기를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한국 내에서의 어떤 그 합의 과정으로서도 필요할 것 같고 일본과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물들이 보통 이렇게 되면은 참여하고 여기에 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현자 그룹이라고 할까 원로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단은 가장 먼저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더 이상 한일 관계랄까 한국의 대일 정책을 한일 관계에만 국한시켜서 보지 않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한일 내지는 일본만을 아는 분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시각에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현재라는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 저는 예. 좀 더 뭐랄까 추가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미래위원회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젊은 그 세대라고 그럴까까지 좀 포함을 해서 얘기를 예. 들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네. 요미우리 한 9면 정도 담길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네네. 하나하나 다 짚어볼 건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일 관계 넘어서 네. 한미일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한미일 관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G7에서 만나야 한 만큼 중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가치와 규범을 중요시하는 그런 국제 질서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것이 최근에 흔들리는 것이 불안한 지역 정세, 국제 정세의 문제이고, 한반도에서도 사실은 북한 핵개발이라는 것이 가치와 규범의 위배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제적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의 그 입각한 국제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체제들끼리 협력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특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가 유사한 국가들을 의미를 하는 걸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대립 구도가 단순한 국가 대 국가의 구도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이 어떤 정치 사회 체제를 가지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계속적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그다음에 질서 그 훼손 행위를 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그 연대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신 것 같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보면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3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이 강조가 되는 거고, 이게 또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미국 자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동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네네. 그 방침을 가지고 이해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네네. 일단은 이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좀 네, 짚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반격 능력이라 어떤 거냐면 일본 본토에 그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상대방의 네. 어떤 그 무기 체계라든가 아니면 군사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막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도 이걸 견제하거나 대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걸 못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이 이걸 얘기할 땐 다분히 이제 북한 핵 개발을 겨냥한 거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작년 연말에 이른바 얘기하는 안보 3문서를 채택을 하면서 이 방위력 개선 사업에 나설 뜻을 밝혔거든요. 예, 일본도 그러니까 타격 능력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한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뭐 지금 오늘 쏜 미사일도 일본 배타적 경제 네네. 수역 안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위협 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두 번째 이해한다라고 얘기한 건 일본이 얘기하는 반격 능력 자체. 이게 일본 단독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방위력 개선 사업을 흔히 우리가 지금 반격 능력 하니까 지금 국내에서 많이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제는 이 타격력을 키우면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임의로 먼저 네네. 행동을 해서 네. 그러니까 군사적 현재 타격을 긴장이 한다든. 더 고조된다던가. 그래서 이게 동북아 전체를 예, 예. 지금 일본 방위력 개선 사업에 포함된 것들이요. 대부분 타격 자산이라는 게 이른바 얘기하는 크루즈 미사일들이에요. 그걸 항공기에서 쏘든 지상에서 쏘든. 흔히 얘기하는 크루즈 미사일은 파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탄도 미사일은 보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일본이 반격 능력을 설사 그 따옴표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 작전의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이지 일본이 주도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일을 벌일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미일 동맹 차원에서 미국에 이제 일단은 관리가 있게 되고요. 네. 또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할 수 있는 태세도 아니고 일본이 그런 이 방위력 개선 사업에 그런 전력을 키우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도 내재가 돼 있는 거죠. 예.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어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했지만 오늘 언론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게 결국에 이 제3자 변제 그리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 쪽에서는 이 강제징용 이런 문제들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뭐 다시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을 계속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비쳤다는 게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구상권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장을 냈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구별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상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자 변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소송에서 그 2018년 그 대법원에서 승소한 분들 그리고 지금 계류 중에서 승소할지 모르는 분들 예. 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재단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제3자 변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는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재단에서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고 그건 그야말로 별 큰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외에 앞으로 여기서 구제되지 못하는 분들이 새롭게 소송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부분은 일본 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가장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특히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성향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한다고 할 때 네. 과연 그거를 할 수가 있겠는지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퀘스천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측면 때문에도 저는 물론 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랄까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예전에 문희상 의장이 네. 국회로 해서 문희상 안을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국회를 통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뭐 여러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일단은 윤 대통령의 의지와 이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원로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대체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예전부터 한국 외교의 이제 전반적인 차원을 네. 보시는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차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그 국제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된 미중 갈등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네. 거기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여태까지 일본은 그 뭐라고 할까 대규모 전쟁이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그래서 소규모의 전쟁이랄까 그런 것들은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규모 전쟁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규모로 볼지 소규모로 볼지는 별도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러시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를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전쟁이 발발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인식을 하는 그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나왔었던 안보 문서 개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회자가 되는 반경 능력 내지는 적기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또 좀 그 흥미로운 것은 자기네들의 방위력 강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더 이상 이 미중 갈등의 그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미국만 갖고는 안 될지 모른다. 자기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한일 관계라고 그럴까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네. 좀 더 국제적인 시각 내지는 추가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미래적인 시각까지 포함을 해서 일본에 대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의 아마 얘기들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뭐 다소 언급해 주셨지만 군사적인 문제들 네네.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얘기되는 게 지소미아가 그래서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한 네네. 부분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관련한 정보 교류 같은 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소미아는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상호 교류된 정보의 보안 문제와 보안 절차와 네, 네.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급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징성입니다. 보안이 잘 된다는 건 그만큼 민감한 정보가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보면 지소미아 체결 이후에 2019년에 바로 한일 간의 이제 갈등이 이제 그랬죠. 되면서 그 원래 지소미아가 한일 지소미아가 1년마다 경진하는 건데 그냥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자동 갱신이 되고요. 네. 90일 전에 이제 그 종료 의사를 표명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2019년 8월에 당시 정부가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종료하겠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종료 시한 진짜 바로 직전에 이 종료 효과를 잠정 유예하겠다. 다만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언제든 이제 종료가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된 거죠. 그러면 네. 이번에 아마 지소미아 이 해결 문제는 일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기존처럼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되는 자동 연장이 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거거든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꼭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이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북한 미사일 그 발사 관련 궤적 정보라든가 아니면 사전 징후 정보 같은 것들에 대한 활발한 교류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소미아 정상화와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 수출 규제인 것이고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문제를 나왔고 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WTO의 제소도 우리나라가 했는데 일단은 이 제소를 일본에서는 이제 취하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취하가 되는 건지. 그러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주고받기라고 예, 하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으로서는 그 인정을 않긴 하지만 수출 규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 규제 내지는 화이트리스트에서의 철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해법을 한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 강제징용 해법을 제공을 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실질적인 어떤 그 조치가 이제 취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확인이 된다고 할 때 이제 우리의 WTO 제소라고 하는 것도 진행이 되고 취하가 될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이제 오늘 만남과 회담 그리고 그 결과를 들으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어준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성의는 호응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많은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늘 만남에서 좀 기대할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좀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각자가 일종의 뭐 소회 같은 하여튼 그 결과문이라고까 발표문을 제출을 할 텐데요. 제시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수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적어도 긍정적으로 내지는 적극 검토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합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일본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은 강제징용과 상관없이 한국에 대한 그 신뢰 얘기를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연관해서 할지는 지금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볼 때는 거기까지 얘기가 될지 어떨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 방문이랄까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있을 G7 회의라든지 그거에 대한 초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셔틀 회기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어나가자는 식의까지 일단은 되면 한 가지 일단은 지금과 지금의 어떤 관계보다는 한 레벨 올라간다는 차원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고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는 식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식 정도로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예. 이걸 마냥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성의 표시를 안 하거나 호응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부담스러운 국제적 분위기는 조성을 해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일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분명한 거는 국제관계에서요.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북한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남북관계 나빠지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게 과거의 문제라고.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장은 오히려 너무 이제 약속 지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큰 결단을 한 것 자체에 오히려 그런 평가를 희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조금 이 일본에게 여지를 주는 쪽으로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 또는 이번에 회법에서 일본 측 여성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된 게 그동안 왜 자꾸 사과이가 나왔냐면 일본의 주요 강요라든가 주요 정치인들이 이 말을 수시로 뒤집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이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냥 상대방의 선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해나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그리고 넘어서 국제 정세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